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출발 당신의 개장 전략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주식 바이블 선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매주 월요일 그리고 수요일 아침 8시 반부터 9시 20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미증 시황과 그리고 국내 시황 그리고 이슈가 되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교육도 함께 해드리고 있고요. 방송 중에 못다한 내용이나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궁금한 점 질문해 주시면 노란톡방송 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도 드리고 그리고 방송에 못다한 얘기들 그리고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시황과 그리고 이슈가 되었던 내용들 그리고 섹터나 종목에 대해서 공부 종목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노란톡 입장 방법은 문자로 샵 3989 샵 3989 주식바이블 보내주시면 이제 입장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링크 누르셔가지고 입장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QR코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 쓰신 다음에 화면에 나와 있는 QR코드에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 입장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한 부분 꼭 참고하셔서 방송 이후엔 입장이 안 되니까 그 점 꼭 확인하셔가지고 지금 서둘러 입장하셔서 많은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출발 당신의 개장 전략 파이팅 하시면서 저랑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미증시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밤에 미증시는 다우산업은 이제 0.15% 상승 마감을 했고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2.35%로 좀 크게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도 마이너스 0.81%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3대 지수는 이제 스냅의 실적 경고에 개장 초부터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장 막판에 반등을 하면서 지수별로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셜미디어 업체 스냅 주가가 개장 전 거래에서 30% 안팎에서 급락세를 나타내서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되는 모습이었고요. 개장 후에는 이 스냅의 주가가 40% 이상 폭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반스틱의 스냅 최고 경영자는 전날 늦게 직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경제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악화되고 있고 중기 실적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어요. 스냅은 2022년 회계연도 2분기 매출과 주종 에비타, 법인세이자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이죠. 이 에비타가 자사가 제시했던 전망치 하단을 밑돌 것이라고 밝혔고요. 이러한 소식에 기술주들이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인 소셜미디어 업체 메타의 주가도 7% 이상 떨어졌고 알파벳의 주가도 5%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또 애플은 2%가량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 아마존도 3%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기술적인 대체로 좀 약세를 보였고 미국 소매업체 베스트바이는 분기 순이익이 시장의 예상을 밑돌았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1% 이상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 반면에 의류업체 아베크롬비앤드 피치의 주가는 회사가 분기 순손실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28%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월마트와 타겟에 최근에 하락이 있었던 월마트와 타겟에 이어서 소매업체들은 인건비와 운송비 상승으로 이익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날 오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공개 석상의 모습을 내비쳤으나 미국 경제나 통화 정책에 대한 발언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좀 있으면 FOMC 정례회의 발표가 있는데 아마 파월 의장은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떤 뉘앙스의 발언을 하는지 어떤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참고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발언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알 수가 없는 부분이 됐고요. 결국에는 발표를 좀 기다려봐야 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연준의 긴축이 경기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이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날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연준이 경기 침체와 같은 혼란 없이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보스틱 총재는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에 가까워지도록 통화 정책을 보다 중립적인 스탠스로 신속하게 되돌리면서 무모하지 않게 목표를 갖고 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을 했고요. 헤지펀드 매니저 빌 에크먼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통제 불능이라며 연준이 공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는 현재의 맹렬한 인플레이션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공격적인 통화 정책이거나 혹은 경제의 붕괴라고 주장을 했고요.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좀 다르긴 하죠. 물론 지금 시장은 연준에 대한 그 구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지난 S&P 마켓 글로벌이 발표한 5월 미국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 예비치는 57.5로 집계가 됐고, 이는 석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거였습니다. 5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예비치는 53.5로 집계돼서 4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는데, 이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업의 경기 모멘텀이 둔화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수치는 모두 50을 웃돌기 때문에 경기가 확장 국면임을 시사했습니다.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이 집계한 5월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로 떨어져 해당 관할 지역의 제조업 경기가 위축 국면에 들어섰음을 시사했는데, 이날 수치는 전달 기록한 14에서 크게 하락한 것으로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10도 훨씬 밑도는 수치가 나왔고요. 미국의 4월 신규주택 판매는 전월보다 16.6% 줄어든 연율 59만 1천 채로 집계가 됐고, 4월 수치는 지난 2020년 4월 이후에 최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과 높은 주택 가격으로 주택 판매량이 줄어든 것으로 지지가 되고 있고요.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금리 인상 경로와 그에 따른 경기 흐름에 대한 전체 그림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시장이 높은 변동성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하그리브스 랜스타운의 투자나 스테이터 선임 투자 담당 분석관은 월스트리트저널에 당분간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일 것이라면서 투자자들이 좀 더 낙관적인 지표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인식되는 지표가 부정적일 경우에는 다시 실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고요. 그는 우리는 아직 금리 인상의 전체 경로나 소비자들이 얼마나 회복력이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시티인덱스의 피오나 신고사 선임 금융시장 담당 애널리스트는 마켓워치에 기업들의 최근 경고는 시장의 위험선호 심리가 더 확고한 기반을 찾으려고 애쓰는 상황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나 사실 기업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곧 나올 더 많은 나쁜 소식이 있다는 것이며, 이는 주가가 더 하락할 것을 시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시장에서 연준이 6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스텝으로 인상할 가능성은 89.8%를 기록했고요. 전날에 92.3%에서는 하락하는 모습이고, 시카고 옵션거래소 변동성 지수 비스는 전날보다 3.41% 오른 29.45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다우존스 일봉 차트고요. 보시다시피 그때 저점을 한번 이탈해주고 나서 다시 상승을 해주고 있지만 이 32,600포인트 여기서 저항을 한번 맞고 다시 한번 하락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차트의 흐름이 하락과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흐름이 전에 있었던 이 흐름과 비슷하다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하락은 염두를 해두시고 전략을 짜셔야 될 것 같고요. 주봉 차트상을 보더라도 코로나 이후에 상승 후에 하락을 했는데, 최근 보시게 되시면 좀 하락세를 계속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를 빼고서라도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다섯 주, 여섯 주, 일곱 주, 여덟 주. 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8주 연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도 한번 볼까요? 나스닥 주봉 차트고요. 2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7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제가 차치하고 이 전 주만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S&P 역시 7주죠. 반도체도 좀 꾸준히 하락을 해주는 모습이고,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더라도 나스닥도 역시 하락폭이 좀 많이 컸어요. 그리고 최근에 기술주들이 계속 하락을 해주면서 좀 더 하락폭이 커지는 모습이고, 제가 이제 나스닥 지수와 이 비트코인, 가상화폐 시장이 지금 커플링되고 있는, 동조화되고 있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상화폐 쪽도 제가 가끔씩 매일매일 보고는 있는데,
어쨌든 동조화되는 흐름을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가 최근에 기술주들이 좀 큰 하락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는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슈가 되는 내용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현재 이슈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목차로 준비했지만 현재 시장을 바라보는 경기 침체가 가능성이 있다, 없다라고 지금 나뉘고 있어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많이 나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 지수와 비트코인이 동조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최근에 루나테라는 피라미드 사기다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역시 비트코인도 추가락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기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유가나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고 유가가 워낙에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미국 백악관에서는 유가 관련해서 비상선언을 발표했다는 기사도 보셨을 테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하고 일본도 순방을 하면서 이제 대만 관련해서 언급을 한 부분 때문에 지금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국내 증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의 유무죠. 있다 없다의 차이인데 이 코로나19 여파로 2년여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이 총회가 세계를 강타한 인플레이션과 경기 향방에 대한 논쟁으로 좀 뜨겁게 달궈졌습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모였기 때문에 다보스 포럼이라고 부르는데 이 다보스 포럼에 모인 경제계 빅샷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세계 경제에 주는 의미와 함께 글로벌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인지 여부를 두고 열띤 토론을 벌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이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제인 프레이저 시티그룹 최고 경영자는 이날 공급망과 에너지 위기 한가운데 놓인 유럽은 경기 침체에 빠질 것으로 확신을 한다면서도 미국은 내년까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노동시장이 강하고 소비자들의 재무 상황도 좋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행정부에서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제이슨 서먼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교수도 미국 경기에 대한 낙관론에 무게를 좀 실은 모습이었고요. 그는 현지에서 블룸버그 TV에 출연해 내년까지는 걱정을 안 한다. 침체 확률이 15% 또는 20% 정도 될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여전히 돈을 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내년까지는 걱정 안 한다는 건 내후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도 되겠지만 일단은 긍정론, 낙관론 쪽에 무게를 좀 실었고요. 브라이언 모니안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도 미국 소비가 강하다는 데는 방점을 뒀고요. 그는 고객들의 계좌가 계속 안정적이라면서 5월 초반 며칠 동안 이제 고객들의 소비가 10% 늘었고 이들이 가진 돈이 결국에는 줄겠지만 아직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것은 미국 4월 소매 판매는 이제 전월 대비 0.9% 증가하면서 탄탄한 성장세를 보였고요. 높은 인플레이션 탓에 월마트와 타겟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이익이 급감하면서 소비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지만 아직 미국 경제가 통째로 흔들릴 정도는 아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는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반면에 하방 위험이 크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컸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의 국제통화기업 IMF 총재는 경기 침체에 관한 질문에 지금은 아니다. 하지만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 그리고 금융시장의 변동성 급증 등으로 세계 경제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큰 시험에 들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칼라인 공동창업자는 금리가 당분간 올라가면서 우리를 바나나로 밀어넣을 수 있다면서 지금 이 바나나인지는 모르겠고 침체와 바나나 사이에 있을 것이라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이 바나나는 경기 침체를 뜻하는 말로 지미 카터 행정부 시절 인플레이션 테스크포스를 맡았던 알프레드 칸이 침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돌려 말한 데서 유래가 되는 말입니다. 월가의 이름난 투자자인 스콧 마이너드 구겐하임 파트너스 글로벌 최고 투자 책임자도 비관론 속에 섰어요. 다보스 현지에서 CNBC와 인터뷰한 그는 연준의 과잉 대응 가능성을 걱정하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 목표를 향해 자동 진행 형태로 가고 있으며 시장을 신경 쓰지 않고 있다면서 S&P 500이 정고점 대비 40% 추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 S&P 500은 9점 대비 약 7.5% 하락한 상태였어요. 이 회의 당시에. 마이너드 CIO는 또 비트코인이 대당 8,000달러까지 추락할 수 있다라고 한 인물입니다. 하나로 따지면 약 10만 원이 넘죠. 시장 전반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고, 비트코인은 이날 2만 9천 달러 선을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도 전날 블로그에서 유로존에서 소비와 투자가 모두 위기 이전 수준보다 훨씬 낮고 공급망 충격으로 인해 경제 전망이 흐려지고 있다면서 이는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과 성장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에서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물가는 올라가지만 경기는 나빠지는 현 상황을 지적한 것입니다. 로베르트 하벡 독일 부총리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위기, 그리고 식량 부족, 기후위기 등을 거론하면서 세계는 최소 4가지의 위기에 얽혀 있다고 강조를 했고요. 그는 하나의 위기만 집중을 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어떤 것도 해결하지 않는다면 세계의 안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세계적인 침체로 내달릴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아까 말씀드린 IMF 총재에 대한 발언이고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가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스테이블 코인 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서 코인 발행 구조가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였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날 다보스 포럼 연차 총회인 스위스에서 다보스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미국 경제 매체 CNBC 방송이 보도를 했고요. CNBC 방송이 취재한 다보스 포럼 패널 회의에서 최근 스테이블 코인 영역에서 큰 혼란이 발생했다면서 스테이블 코인은 신뢰할 수 있는 실물, 자산으로 뒷받침이 된다면 달러 대비 가치가 1대1로 안정적이겠지만 자산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20% 수익을 약속한다면 그것은 피라미드 구조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어 피라미드 구조에는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결국엔 그것은 산산조각이 나면서 허물어진다고 지적을 했고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테라 루나가 그런 모습을 보였고 CNBC 방송은 IMF 총재가 자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피라미드라고 언급하면서 이런 실패가 정확히 시장을 붕괴시켰다는 점을 좀 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테라폼네스가 발행하는 루나와 USD는 최근 폭락 상태로 가상화폐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겼어요. 그리고 거기에 동조화되는 나스닥 지수에도 영향을 미친 모습이고요. 스테이블코인 USD는 루나를 담보로 가치가 뒷받침되는 특이한 알고리즘 방식을 실행했고 USD가 1달러 밑으로 추락하자 루나도 동반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여기에다가 테라폼네스는 USD를 맡긴 투자자들에게 연 20%의 수익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른바 되게 유명했던 폰지 사기, 다단계 금융 사기라는 비판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000달러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도 아까 제가 말씀해 주셨는데 이 비트코인 가상화폐 시장도 제가 미중시와 동조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는 마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글로벌 자산 운용사인 구겐하임 인베스트먼트의 스콧 마이너드 최고 투자 책임자가 비트코인이 8,000달러까지 폭락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8,000달러는 약 하나로 1억 1천만 원이 좀 넘죠. 1천만 원이 좀 넘는데 이 마이너드 최고 투자 책임자는 이날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 포럼에서 CNBC와 방송과 인터뷰를 하고 3만 달러 선이 지속적으로 깨진다면 8,000달러가 궁극적인 바닥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CNBC는 전했고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등 기축적인 통화정책으로 전환된 것을 거론하면서 연준의 이러한 태도를 고려할 때 비트코인 시세가 하방으로 더 내려갈 여지가 아직도 많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상화폐 대자격인 비트코인은 지난해 11월 9일 67,802달러로 시장 최고가를 찍은 반년 만에 이달 초에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 폭락 사태와 연준의 금리 인상 여파가 한때 25,000달러까지 성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여전히 3만 달러 아래 머물고 있고 등락을 반복하긴 하지만 이 비트코인은 지난 한 달간 24% 하락률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만약 이 마이너드 최고 투자 책임자의 예상대로 8,000달러대까지 떨어진다면 현 시세에서 약 70% 이상 추가 폭락을 한다는 의미고요. 대부분의 가상화폐는 통화가 아니라 스테이크라는 자극적인 단어까지 써가면서 비판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다만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앞으로도 살아남을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무엇이 지배적인 가상화폐가 될지 아직은 알 수 없다라고 단서를 남겼고요. 가상화폐 시장의 현 상황을 2000년대 초 닷컴 버블과 비교하면서 가상화폐가 가치대장 수단, 교환 수단, 거래단이라는 통화의 세 가지 요소 중에 어느 하나도 아직 실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최근에 가상화폐에 대한 이런 우려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자, 다음은 이 유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물론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러시아 침공과 이런 금리 인상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하면서 최근 유가가 많이 치솟았어요. 제가 사진은 이제 미국 말고도 국내 주요 유가도 같이 나왔는데 지금 경유보다 휘발유가 더 비싼 상황이고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치솟는 유가에 대응해서 디젤 기축유를 방출하는 방안을 놓고 백악관이 비상선언을 검토 중이라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를 했습니다. CNN은 백악관 고위 관계자를 이용해서 현 디젤 재고 감소와 가격 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같은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고요. 디젤은 농장, 건설 장비를 비롯해 미 전역에 물자를 실어나르는 트럭, 기차, 선박 등의 동력을 공급하는 필수 연료고 최근 북미 지역 정제 공장 다수가 문을 닫은 데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급감했던 항공여행, 수요, 회복,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디젤 가격이 치솟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정유소가 부족한 미 북동부 지역의 상황은 더 심각하고 최근 몇 주간 재고는 기록적인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가격은 이제 뉴욕 기준 평균 갤런당 6.52달러, 약 8,200원이고 1년 전보다 102%나 오른 모습이고요. 미 정부는 이 상황 파악을 위해서 내부 브리핑을 확대하고 연료 소매업자들과도 이제 논의에 들어갔고 이제는 북동부 가정 난방용 구축유에서 디젤을 방출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북동부 가정 난방용 구축유는 이 지역의 거센 겨울 폭풍으로 인해 공급난에 대처하기 위해서 2000년부터 마련된 거고요. 2011년 가정용 난방유에서 차량 엔진에 들어가는 초저유황 청정 디젤로 전환됐으면서 실제 방출된 사례는 2012년 슈퍼태풍 샌디가 강타했을 때가 유일하고요. 이 고위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관료들에게 비축유 방출 준비에 필요한 기초 작업을 지시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유가도 오르고 완전히 가격도 오르고 곡물 가격도 오르다 보니까 농기를 관련 섹터들도 좀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오히려 더 유가가 급증하면서 소비자들의 지갑을 닫기 시작하면서 또 약순환이 계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빠르게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마음은 계속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한국을 방한을 했고 그리고 일본도 순방을 하고 마무리가 됐죠. 물론 거기에 오늘 기사죠. 오늘 북한에서 또 미사일을 쐈다는 기사도 있는데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세계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고 일본도 그동안 독일, 인도 브라질과 함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해왔습니다. 현재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5개국으로 모두 2차 세계대전 승전국들로 분류가 되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러시아에 대한 비슷한 결의안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가 있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일 정상회담 이후에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지지 말고도 대만에 유상화폐가 발생할 경우에 방어를 위한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에 이어서 가장 민감한 대만 문제를 건드린 데 대해 강력 반발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만 침공 시 군사 개입 발언에 대해서 중국 당국자는 승냥이에게는 엽총이 기다린다라고 하면서 이제 노래 가사를 인용하면서 불편함을 좀 노골적으로 드러냈고요. 미국을 승냥이에 비유하며 강경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백악관이 바이든 대통령의 전날 대만 군사 개입 발언에 대해서 대만 정책은 변함없다고 해명한 데 대한 입장을 요청받자 하나의 중국 원칙 문제에서 말장난을 하고 있다면서 비판했고요. 그러면서 대만 독립 저지에 대한 중국의 의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왕 대변인이 언급한 아까 말씀드린 노래 승냥이와 엽총 그 노래는 과거 인기 가수였던 고라님이 부른 나의 조국이라는 노래고 6.25 전쟁
한강령 전투를 그린 중국 영화 한강령에 삽입된 곡입니다. 이 곡의 그 제목을 이용해서 미국에게 불편함을 드러낸 거죠. 아무래도 대변인은 또 전날 미일 정상회담에서 중국 위협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중국 관련 의제를 조작하고 중국에 먹칠하고 중국의 내정을 거칠게 간섭하는 한편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규칙을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훼손했다고 비판을 했고요. 그러면서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렬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명한다면서 이미 엄청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 경로를 통해 공식 항의를 하겠다는 의미고, 그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도 태거를 끌어들여 정치적 대립과 군사적 대결을 주장하는데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지역 평화와 안정에 화가 될 뿐이며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또 일본의 과거 군국주의 침략 역사를 거론하면서 일본은 평화적 발전의 길을 견지해야 한다. 군사안보 영역에서 계속 신중한 행보를 하는 것이 정도이며 그래야만 역사의 전철을 되밟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한일 순방 마지막 날, 그리고 한국이 IPF 가입 다음 날이죠. 중국과 러시아의 폭격기가 이 방공구역 합의지에 무더기로 진입을 했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다만 영공 지범은 없었지만 어쨌든 이런 합의지에 진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불만을 표시하는 모습 보였고요. 그리고 오늘 기사에 나오긴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 역시 대만 군사 개입 발언에 대해서 번복했다는 말이 또 나오고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도 이 행정부 참모들이 분화에 나섰다는 점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 26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을 통해서 이제 대중국 현재 국비를 그러니까 최고로 재고 그리고 견제를 하고 온 직후였기 때문에 미중 긴장 구조가 계속 진행이 될지 아니면 다소 완화되는 모습으로 갈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26일 국무장관의 그 대중국 정책 발표에도 주목을 한번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 증시와 시황, 이슈가 되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 쉬었다가 국내 증시 전면 시황과 그리고 국내 이슈가 됐던 내용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전일 어제 양지수 모두 급락 마감을 했고요. 최근에 상승세를 이어갔던 코스피 지수는 2006반대, 2600대 초반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 지수 역시 2% 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증시의 이제 동반 하락을 이끈 것은 이제 국내외 기관의 매도세였고, 지난 새벽 미국 증시가 마감한 후에 이 스냅이 시간의 주가가 30%나 폭락하자 대형 기술주들이 덩달아 내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는 아시아 주요국의 투자 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연준이 5월 정례회의 의사록 공개와 한국은행, 금융투자위원회 등 제가 저번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아직 그 이벤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지속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미국발 이 스냅토크가 투자 심리에 참모를 끼얹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은 3,262억 원을, 그리고 국내 기관은 2,813억 원을 순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은 코스피 200 선물도 1,400억 원어치를 팔면서 유가지수의 하방 압력을 높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시가총액 1위 업체 삼성전자이고, 하루 만에 총 1,600억 원을 순매도를 했어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방안을 앞두고 이 삼성전자 주식을 대거 사들였던 외국인이었는데 다시 이제 매도세로 돌아선 상태이고요. 삼성전자 주가는 역시 6,500원으로 내렸고, 신한전자 회복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는 신망으로 바뀌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개인은 이날 유가증권 시장 선물 시장에서 5,800억 원을 매수를 했고, 선물 시장에서는 3,100억 원을 순매수했어요. 그리고 3거래일 만에 또 매수로 전환이 됐는데, 개인 투자자와 국내 기관의 상반된 매매 패턴은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시면 지금 우리 국내 증시는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강보합 출발을 했고요. 이 선물도 지금 강보합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 역시 강보합으로 시작을 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저점을 한번 이탈을 하고 나서 지금 현재 2,600포인트 여기에서 지금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라인을 이제 지지를 해주면 추가적인 상승, 박스권의 흐름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탈을 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방 압력이 작용이 될 것 같고요. 코로나 이후에 11월, 12월 이때부터 6월에 고점을 한번 찍고 나서 계속 하락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지만 지금 주식 시장 자체가 워낙에 글로벌 증시가 변동성이 강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도 염두에 두시고 전략을 짜시는 게 좋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역시 주봉상 차트에도 하락을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봉상 차트에도 최근에 하락을 많이 했어요. 해주고 다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인데, 어제 급락 이후에 지금 다시 강보합을 출발을 하고 있지만, 이 이후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이벤트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 모습이라서 그 부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 부분은 제가 실시간으로 노란속에서 시황도 말씀드리고,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 강세가 되고 있는 섹터, 그리고 공모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입장 방법은 문자로 샵 3989, 샵 3989로 주식 바이블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그 링크 누르셔서 입장을 하시면 되시고, 보다 간단하게 이용하시려면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화면에 나와 있는 QR코드에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둘러 입장하셔서 저와 함께 같이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국내 증시 이슈도 한번 볼게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9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누적 무역 적자도 지금 1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죠. 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을 하면서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기로 했어요. 계획을 발표했고, 그 외에도 또 추가적인 투자 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럼 가장 먼저 마지막 이 기업에서 투자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볼게요. 기업에서 600조 투자 보따리를 풀었다. 미래선점 수정부의 호응도라고 제가 헤드라인 기사를 가져와 봤고요.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이 어제 24일 총 600조 원 가까운 대규모 투자 계획을 잇따라 발표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주일 만에 나온 투자 고용 청사진이고요. 이 새 정부의 시장 기조에 호응을 하면서 러시아 사태, 인플레이션 우려 등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가득한 상태에서 선도 투자를 통해 미래 먹거리 확보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스크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하나 등 4개 기업이 향후 3년에서 5년간 집행하기로 한 투자 금액은 총 587조 6천억입니다. 올해 국가 본 예산이 607조 7천억인데 거기에 맞먹는 규모고, 조만간에 SK와 LG 등도 이제 투자 행렬에 동참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이 전체 투자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고요. 삼성전자와 주요 관계사는 올해부터 5년간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 AI, 차세대 통신 등 신성장 정보통신 등 미래 먹거리 육성을 위해서 45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에서 흑역차를 확보하고 이 바이오 산업을 제2의 반도체로 키우겠다는 내용이고요. 최근 5년간 연평균 투자 규모보다 30% 이상 늘린 수치고 이 중에 80%인 360조 원은 국내에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기간 약 8만 명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계획도 내놨고요. 이 삼성 측은 산업 구조의 판도 변화와 자국 중심주의 강화, 그리고 공급망 개편에 따라서 경제 안보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이번 투자를 통해 한국 경제 제도약에 기여하면서 사회의 역동성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투명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차 그룹 3사도 오는 2025년까지 국내에 63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장 효율화, 전기차 사업 확대, 로보틱스, 도심공항교통, UAM이죠. 이 등 신사업에 투입을 한다고 밝혔고요. 정의선 회장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면담하면서 미국 내 105억 달러, 약 1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이었어요. 현대차 측은 대규모 투자를 국내에 집중함으로써 구름 미래사업 허브로서 한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롯데 역시 주력인 유통이 위축된 상황에서 향후 5년간 37조 원을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바이오 모빌리티 같은 신규 사업에 방점을 찍었고요. 롯데대사는 전기차 24만 대를 도입하고 충전 인프라 사업도 확대를 한다고 밝혔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올 초 사장단 회의에서 신규 시장과 고객 창출을 위해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고속도 2026년까지 에너지, 탄소 중립, 그리고 방산, 우주항공 사업을 중심으로 약 37조 6천억을 투자하겠다고 밝혔고요. 이 중 20조 원은 국내에 투자가 됩니다. 이를 통해서 5년간 2만 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게 목표고 하나 측은 한국을 고효율의 태양광 제품을 생산하는 글로벌 핵심 기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투자를 하면서 새로운 신성장 사업에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관련된 섹터나 종목들도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노란표 보시면 저와 함께 또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 대기업들의 이 같은 역대급 국내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데에는 물론 새 정부의 신시장 기조에 화답하기 위한 결단은 부족이 존재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대통령 취임 만찬에 이 국내 5대 그룹 총수와 재계 다시장을 구성하면서 신기업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기업 활동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하고 있는데 내 기업들이 국내 고용과 투자를 확대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중국의 주요 도시 봉쇄 그리고 인플레이션 지적, 금리 인상 등 악재가 쌓이는 상황에서 이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 위한 행보라는 평가도 나오고 이 경쟁 기업이 위축됐을 때 현재 투자를 통해 향후 시장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소속도 깔려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방안 중에 기업들이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내놓는 데 대해서 국내 투자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번에 국내에 투자를 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지만 대미 투자 발표 후에 이런 국내 투자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오히려 이런 우려를 좀 불식시키고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좀 지적할 수 있어서죠. 다만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도 규제를 풀고 혁신 환경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 선행돼야 된다는 지적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은 아까 원래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9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정부와 통화당국의 물가 관리에 지금 빨간불이 켜진 상황인데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5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기대 인플레이션은 3.3%로 집계가 됐고요. 지난 4월 3.1%보다 약 0.2% 상승했고 2012년 10월 3.3% 이후에 9년 7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예상하는 향후 1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의미하고요.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임금과 상품 가격 등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실제 물가를 끌어올리는 2차 파급 효과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원자재 가격 급등과 같은 일시적 요인과 달리 이 높은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물가 상승을 좀 장기간 지속시키는 데다가 정부와 통화 당국의 물가 안정 정책 효과도 방관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번 기대 인플레이션율 응답 분포를 보면 대체로 3% 이하라는 응답은 줄어든 반면 3% 이상은 늘어났습니다. 4% 이상을 전망한 응답 기준도 무려 33.4%에 달했고 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2에서 3%일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3.1%로 가장 높았으나 전달의 22.2%보다는 좀 줄어든 모습이에요. 3%에서 4% 전망은 21.3%로 전월 대비 0.8포인트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4%에서 5% 전망도 전월보다 1.8% 늘어난 16.1%를 차지했습니다. 이제 한국은행이 내일 26일 내일이죠. 26일 발표할 시정 경제 전망에서도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로 꽤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향후 1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품목에 대한 응답 비중은 석유류 제품 그리고 농축산물 그리고 공공요금 순이었습니다. 전월에 비해서는 공업제품, 농수축산물 그리고 이 비중이 증가한 반면에 석유류 제품과 다른 비중은 감소를 한 모습이었어요. 소비자가 지난 1년간 주관적으로 체감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 물가인식도 전월보다 0.2% 올라서 3.3%로 기록을 했고요. 2013년 1월 3.4% 이후에 역시 9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에 금리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금리 수준 전망지수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모습인데 이 지수는 6개월 후 금리가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고 답한 사람이 하락을 예상한 사람보다 많으면 100을 웃도는데 4월 131보다 5포인트 오른 146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26일 열리는 한양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 우려시가 되는데 이게 지금 20스텝으로 갈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도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중현 한은경제통계국 통계지표팀 과장은 이 체감 물가가 상승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답변한 소비자가 많아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체감 물가가 상승하고 있고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인 만큼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규제 완화 기대감에서 나왔던 집값 전망은 3개월 만에 다시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주택가격 전망 지수는 전월보다 3포인트 하락한 111을 기록했고 1년 뒤 집값 상승률을 예상하는 소비자가 다소 줄은 모습이고요. 5월 소비자 심리지수 CPSI는 102.6으로 4월보다 1.2포인트 떨어졌으면서 3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 소비자 심리지수는 소비자 동향지수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가운데 현재 생활용편 전망, 가계수입 전망, 소비지출 전망, 현재 경기 판단, 향후 경기 전망 등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수고요. 100보다 높으면 장기 평균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올해 들어서 누적무역 적자가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달 1일부터 20일 무역금리 적자가 48억 달러에 달하면서 올해 들어 현재 5월 20일 기준입니다. 5월 20일까지 누적무역 적자가 100억 달러를 넘어섰고요. 이게 금융위기 이후에 14년 만에 처음으로 3개월 연속 무역 적자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수출액은 2,696억 9,100만 달러, 또 이제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17.9%가 증가를 했고요. 반면에 같은 기간의 수입액은 2,806억 5,5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8.1%가 증가했습니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넘어서면서 무역 수지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 수지는 109억 2,4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고요. 이달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1% 증가한 386억 1,7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8달러가 증가한 434억 4,400만 달러를 나타내면서 무역 수지는 48억 2,7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고요. 이 주요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석유 제품, 승용차, 철강 제품, 자동차 부품, 선박 등 수출액이 1년 전보다 늘었고 무선 통신기기 등 수출액은 감소를 했습니다. 주요 상대 국가별로는 중국, 미국,
유럽연합, 베트남, 대만 등으로부터 수출이 높고 홍콩, 말레이시아 등으로부터 수출은 감소를 했어요. 이달 들어 이제 20일까지의 수입액은 총 434억 4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8% 증가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주요 품목별로는 원유, 반도체, 석유 제품, 가스, 석탄 등의 수입액이 늘고 수동차, 무선통신기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부분 수익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중요한 거죠. 내일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여는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한미 기준 금리와 따라서 이스텝으로 갈 건지 아닌지에 대한 좀 우려가 되고 있어요. 이 총재는 1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회동 뒤에 기자들의 질문에서 답변하다가 시장이 예상치 못한 비스텝 가능성을 갑자기 꺼내놓으면서 채권 시장에 영향을 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5월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치기 열리는 기자 간담회에서 질문을 취재 앞에 답변하던 그중 방식 대신에 즉석에서 질의응답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발 발언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업계에서는 이제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최대 연 2.5%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을 했는데 한국은행이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추가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등 금리 인상의 속도를 내 기준금리가 연 2.5%에 이르는 것이 빠르면 가을 무렵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이 추가 기준금리 인상의 변수는 국내 물가 상황과 미국 연준의 시행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한미 금리 역전 현상도 염두를 해두고 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는 빅스텝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그리고 국내 상황과 같이 복합적으로 계산을 해서 금리 인상을 할 것 같고요. 이 총재는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당분간 이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융업계는 한국은행이 26일 시장경제 전망을 내놓으면서 올해 물가 상승률을 지금 3.1%에서 4.3%로 대폭 올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4일 0.5%포인트 빅스텝 기준금리를 올리는 결정을 한 뒤에도 두 차례 더 빅스텝을 단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창용 총재가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를 살피면서 국내 기준금리를 어느 한순간 크게 끌어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강연구원은 이번 금융통화위원회 관전 포인트는 신인 총재의 정책 스탠스하면서 빅스텝 내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기사는 이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수요일 오늘도 여러분들 청취하시고 그리고 저는 다음 주에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바이블 전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